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태어날 때 뼈가 한 3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300개인데 성장을 하게 되면서 206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300개하고 206개 뼈 사이사이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바로 다 관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뼈가 있는데 이 뼈의 골 밀도, 뼈의 튼튼함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보통 나이가 30 정도 됐을 때 최대의 골량을 갖고 있는데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50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이유는요, 우리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골밀도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뼈 가운데가 촘촘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지는 걸 바로 골다공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뼈가 바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구멍이 생기고 쉽게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노화라든지 안 좋은 식습관, 유전으로도 나타나게 되고요. 칼슘이나 비타민 D의 부족 또는 음주나 흡연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특정 약물에 의해서도 이런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골밀도 감소에 따른 유병률을 보시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 80%,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골밀도의 감소가 30대부터 뼈의 밀도가 감소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 70대 여성의 무려 65.2%가 다 골다공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70대에서 20% 정도가 골다공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다공증 환자들이요, 매년 이렇게 증가가 하고 있어요. 2016년, 17년, 18년 이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5년 새에 약 18%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식습관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주나 이런 생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골다공증 환자들이 급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령별 칼슘 권장량을 보면요, 아동 같은 경우는 750, 청소년은 이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900mg, 그리고 성인과 노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700mg 정도의 권장 섭취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충분하게 다 섭취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동 같은 경우는 475, 청소년 같은 경우도 474, 성인 같은 경우도 500mg, 그리고 노인분들은 이렇게 권장량에 비해서 섭취량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칼슘의 분포를 보면요, 뼈하고 치아에 약 99%의 칼슘이 있고요, 1%는 우리 혈액 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칼슘은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산과 염기의 평형,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거를 산화되지 않게끔 막아주고요. 우리 몸이 너무 염기성으로 변하는 거를 그렇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게 이 칼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거 외에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 운동,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 관여를 하는 게 바로 칼슘의 역할인데요. 우리 비타민 D하고 칼슘이 어떻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하고요, 칼슘을 섭취하면요, 먼저 비타민 D가 활성화된 비타민으로 변하는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콩팥을 통해서 활성된 비타민 D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활성화된 비타민 D가요, 칼슘의 섭취를 했을 때 우리 소장에서 흡수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장에 칼슘이 흡수가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는 혈액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99%는 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이 올바르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여성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뼈가 파괴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각각 역할이 조금 상반돼 있어요. 이 갑상선과 부갑상선에 있으면요, 갑상선은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요, 부갑상선에서는 PTH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요. 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은요,
뼈의 칼슘량을 감소하는 걸 방지시켜줘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이 혈액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뼈가 자꾸 왜 약해지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혈액 안에 있는 칼슘 1%는요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항상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칼슘이 어느 양이 있든지 간에 우리 혈액의 1%는 항상 존재하게끔 만들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뼈에 있는 칼슘을 자꾸 빼서 혈액의 1%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이 자꾸 너무 심하게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에 있는 칼슘을 빠져나가는 걸 조금 저지시켜주고 막아주는 게 바로 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부갑상선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를 잘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PTH 호르몬인데요. 이 PTH 호르몬을 가지고 우리 혈액의 칼슘 1%의 농도를 유지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패러독스라는 건 역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신장 결석이 일어나는 원인이 칼슘이 침착이 돼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칼슘이 침착이 돼서 나타나는 질병이 신장 결석인데 불구하고 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칼슘 부족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몸에 체내 칼슘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칼슘량이 1%가 유지가 안 되게 자꾸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뼈에서 칼슘을 지속적으로 계속 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칼슘을 오바되게 빼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니까 언제 1%에서 밑으로 떨어질지 몰라라는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방어 기제가 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에 칼슘이 1%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1%가 아닌 더 많이 칼슘이 농축이 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고 신장 결석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은 칼슘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질병이지만 오히려 칼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오히려 충분한 칼슘과 그다음에 우리 칼슘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마그네슘, 비타민 D의 섭취를 늘려주면 이 칼슘 패러독스, 신장 결석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로 칼슘 충분히 섭취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유나 치즈나 이런 유제품류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원인도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우유 소비량을 보면요. 여기 아시아권에 비해서 유럽과 미국의 우유 소비량이 무려 10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성인들이나 어린이들의 뼈 건강에 있어서 이런 질병에 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유 소비량과 대퇴골, 경부골절 발생률을 보면요. 이 우유 소비량이 높은 국가들이 오히려 골절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그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이 칼슘 흡수의 방해 요인이라는 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칼슘 흡수의 방해 요인으로는요, 비타민 D 부족입니다. 그리고 위산이 저하되는 거예요. 우리 칼슘을 섭취를 하게 되면 위산에서 이 칼슘을 분해해가지고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산이 저하돼가지고 제대로 칼슘을 분해시키지 못하면 장에 가스가 차고, 특히 막 칼슘 드셨을 때 가스 차가지고 아프다 이런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위산이 저하되어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산성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류라든지 아니면 동물성 단백질 또는 우유, 치즈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혈액이랑 우리 몸 자체가 자꾸 산화가 되게 됩니다. 산성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이 산성이 된 몸을 좀 제대로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칼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칼슘들을 계속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돼서 흡수되는 양의 칼슘보다 우리 몸이 산화가 돼가지고 소비되는 칼슘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로 우유라든지 유제품류를 많이 섭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몸의 칼슘량은 늘어나지 않고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라든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는 게 우리 칼슘 흡수의 방해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슘 영양제의 종류를 조금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탄산칼슘이고요. 두 번째는 구연산칼슘, 해조칼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약 4%에서 30%다 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4% 이하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칼슘제를 섭취를 했을 때 장에서 엄청나게 가스가 많이 차고 통증까지 느껴지는 경우는 대부분이 탄산칼슘을 섭취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구연산칼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보완해 놓은 그런 칼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흡수율이 30%에서 45%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이거 역시 30% 이하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조칼슘 같은 경우는 이 천연칼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약 45%에서 높게는 한 60%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천연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조 안에 있는 칼슘도 있지만 우리 칼슘 외에 여러 가지 칼륨이라든지 정말 수많은 미네랄들이 있거든요. 그 미네랄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74가지 미네랄이 같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자 구조를 조금 보면요, 천연칼슘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칼슘이 있는데 이 칼슘 겉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탄산칼슘 같은 그런 것들은 합성칼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말 그대로 칼슘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칼슘만 있는 제품을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칼슘이 들어갔을 때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남은 칼슘들이 바로 석회화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신장 결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성칼슘 또는 탄산칼슘은 최대한 섭취를 안 하시는 걸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어떤 비율로 먹으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칼슘 2, 마그네슘 1의 이 최적의 비율로 섭취를 하는 게 아주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칼슘 같은 경우는 함께 섭취할 때 흡수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고 대사작용을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칼슘의 흡수를 돕고요, 골밀도를 상승시켜 줍니다. 이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칼슘이 뼈 안에 있을 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또 막아주는 역할도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혈관의 석회화를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뼈 안에 있는 칼슘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석회화의 방지도 동시에 하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거 외에 동맥경화를 방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이완되는 데 사용되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칼슘 같은 경우는 근육이 수축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마그네슘은 근육이 이완되는 데 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근육과 수축과 이완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장이죠. 그래서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심장의 황금 열쇠다, 심장의 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죠. 비타민 D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의 양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게끔 도와주고요. 그거 말고 뼈 형성 및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칼슘 흡수에 이용이 되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오늘 칼슘에 관련된 역할들로는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칼슘을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 우리 칼슘하고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다 같이 들어있는데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비율이 칼슘 2, 마그네슘 1 정도의 비율로 들어있는 걸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 미네랄이 골고루 같이 들어있는 천연 해조 칼슘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아무 해조 칼슘이나 그렇게 섭취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양에서 어떻게 채취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선택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도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철학이 있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더 믿고 섭취를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